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카메라 저쪽 복습 책 한번 보실까요? 자, 복습을 하신 분들은 각자 시간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강의 듣는 건 기본이고, 노동법 강의 1회 도구는 꼭 해주셔야 되고, 여기 이제 암기장 빈칸 넣기까지는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여기까지는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이제 더 여유 되신 분들은 이렇게 더 보시면 되는데, 복습은 회독을 많이 하면 할수록 무조건 여러분이 내년에 시험 볼 때 유리하게 됩니다. 이 회독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기억을 재생시키고 구조를 잡는 데 유리해요. 여튼 기본적으로 한 10회독 정도는 하셔야만이 어떤 지식이 전체적으로 조금 정비가 되고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 돼요. 그리고 서브노트까지 보시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서브노트를 쭉 읽으려 하지 마시고, 먼저 사용자다 그러면 사용자의 어떤 주제들이 있었지, 큰 주제를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기억이 나면은 한번 큰 목차 봐보고, 기억이 안 나면 다시 또 기억이 나면 그 밑에 하위 목차가 뭐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기억해보고 안 되면 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기억을 자기 스스로 자생적으로 기억이 나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처음부터 잘 안 되시겠지만 서브노트 보실 때는 조금 시간이 되시면 그런 식으로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이 있는데, 사용자를 본다 그러면 무조건 쭉 보지 마시고 사용자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큰 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 하위에 뭐가 있었는지, 또 암기할 게 뭐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뼈대를 잡아가면서 계속적으로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여러분이 체계를 잡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더 되시는 분들은 본 다음에 혼자 말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이 사용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이 금방 실력이 늘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뭐 더 되신 분들은 팟빵도 가끔 들어주시면 좋고, 다음 주에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강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2주 텀이 생기는데, 처음 하신 분들은 공부하고 2주 텀을 그냥 보내시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이번 주에 이제 하고 다음 주에 넘어갔을 때 휴강이기 때문에 또 그때 바로 추석인데 한 2, 3일 정도는 여유가 있으니까 처음 하신 분들은 입문특강 꼭 들어주세요. 조문 특강. 2차와 관련된 조문하고 기본 개념이니까 잘 모르더라도 한번 조문특강 2시간, 사실 2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저걸 한번 꼭 들어주시고 30페이지 정도 된 프린트도 한번 뽑아서 읽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추석 끝나고 처음 하신 분들은 그냥 보내지 마시고 요걸 좀 미리 들어주세요. 예습 차원에서. 팟빵을 제가 이제 업로드를 못하니까 이 실강을 이제 안 하면 다시 또 할 생각인데, 못하니까 다 무료로 전환시켜 놨는데, 여러 강의가 있는데 판례주식 노동당 백선 강의 있어요. 요거 총 25강인데 노동법 강의 요 책이 요거 다시 개정한 거니까 한 1년 전 넘었지만은 들을만 해요. 그래서 5장부터 9장까지 5장부터 9장까지 근로시간과 휴식부터 근로관계 종료, 그래서 총 한 9강 정도 돼요. 한 강당 한 50분, 평균 50분 정도 되니까 저거 하루에 한 2개 정도씩 이렇게 한번 들어주시면, 미리 예습을 좀 해놓으시면 노1은 사실상 이제 거의 일단 한번 보게 되는 그런 거니까 2주 동안 놀지 마시고 저걸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볼까요? 가장 첫 번째가 법원과 관련된 거죠. 노동법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쭉 다 했었죠. 쭉 다 했었는데 기본적인 사안들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공부가 반복되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시험은 노동 관행과 관련돼서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일기 때는 앞에 있던 것들은 이제 안 하고 바로 요것만 하게 되죠. 직접 시험과 관련된 것만 하고 여러분은 다시 한번 정독을 해보고 나중에 이렇게 공부하는 식으로 할 거고 노동 관행에서 판례를 암기를 하라 그랬죠. 앞에 제가 설명했던 것들은 잊어버려도 큰 상관이 없어요. 이 노동 관행을 법원으로서 인정하는 게 노동법 특유의 현상인데 이 관행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실상 매우 다양하다 그랬죠. 민법에서 관습법 인정된 판례들이 있죠. 근데 노동법은 아직 노동관습법을 인정한 판례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직 관습법에 이르지 아니한 관행을 규범력으로 인정하는 게 노동법 특유의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 그게 아니라 사회 일반에 적용되는 관습법이 아니라 특정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관습법 그것을 관행이라 부른다 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판례를 그냥 암기하라 했죠. 기본적으로 근로관계 규율, 규사성 사제야, 규범의식 지지. 판례는 계속 규범의식을 강조했었죠. 규범의식 하에서 그러한 관행이 오랜 동안 반복되는지 이걸 본다 그랬죠. 그래서 암기하실 거. 특정한 기업 내 특정한 관행이 근로관계 내용을 근로계약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근로관계 규율, 규사성 사제야. 규범의식 지지 요거 암기를 해 두셔야 되고요. 법원의 경합 관련해 가지고 유리원칙 나머지 뭐 특별법 우선원칙 상위법 우선원칙 그 다음에 신법 우선원칙 뭐 이런 게 있는데 상위법 우선원칙 A라 그랬죠. 판례가 두 개 있다 그랬죠. 요 판례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요거는 전통적인 판례고 그래서 취업규칙하고 근로계약 관련된 이 판례 꼭 암기를 해두시라 했고 요거 판결 원문의 요지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핵심 정거장을 잡으라 그랬죠. 9744조, 97조, 94조, 4조 이렇게 잡으라 그랬죠. 그래서 97조가 바로 조문상 유리원칙을 도출할 수 있는 조문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반대 해석하면 미달이 아니라 만약에 그보다 더 좋으면 근로계약을 적용시킬 수 있는 즉 97조 적고 반대해서 이 94조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안 배웠으니까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라고 했고 오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배우거든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 집단적 동의를 받도록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유리한 근로계약이 있다면 뭐 때문에? 근기법 4조 근로조건 자율결정원칙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요건 계속 지켜져야 된다. 따라서 결론 이렇게 큰 카테고리 4개를 기억해서 쓸 수 있도록 이거는 그대로 암기하기보다는 이해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문장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 문장 자체를 그대로 축약해서 암기하시고 본인이 문장력이 있으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예. 핵심만 파악하고 문장을 시험장에서 연습해서 구성해서 써도 문장이 잘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 표현력은 굉장히 본질적인 분명히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경험해 본 상. 요게 글씨도 그렇고 문장 구성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문장 구성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아예 문장을 픽스 시킨 다음에 그대로 좀 암기하도록 판결 원문을 그거 다 암기할 수는 없고 좀 축약한 것을 암기하도록 하시고 문장력이 괜찮으신 분들은 핵심 포인트만 잡고 단어만 조금 해서 문장을 계속 구성해서 쓰시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이 내용 근데 기존 근로계약이 더 유리하면 요거 적용한다. 중간에 조건이 하나 있죠. 개별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는 한 동의 받으면 취업규칙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억을 떠올리셔야 되고
사실 이 유리원칙의 전통적인 이 판례, 요게 교수님들 판례백선에 있는 판례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설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또 아니라고 판례백선에서는 아직 정확한 판례가 없다고 하는 견해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 판례 자체를 그냥 알아두세요. 단협과 취업 규칙이 있었는데 동일한 내용의 면직 규정이 있었어요. 즉 무단결근 7일 이상이었는데 단협만 바꿨다고 했어요. 단협만 개정했어요. 근데 그 개정된 단협에 따라서 취업 규칙도 개정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단협만 개정하고 취업 규칙은 개정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5일 이상 무단결근 면직할 수 있는 규정, 이 단협의 개정된 단협의 내용, 요걸 적용시켜서 면직시켰더니 근로자가 취업규칙 자기한테 유리한 7일 이상 무단결근 이걸 들고 나온 사례죠. 그랬더니 판례는 이 사례를 놓고 사실은 뭐예요? 단협을 개정할 때 뭐예요? 이 취업규칙 7일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리한 조건 이것을 이 적용을 배제시키고 요 개정된 단협 내용을 적용시키겠다. 자, 이러한 합의까지 다 포함된 거다라고 해석을 했죠. 이게 당사자 의사에 합치된다. 요런 표현을 썼어요. 요런 문구 표현만 쓰시면 되고 이거 문장을 똑같이 써도 되고 똑같이 안 써도 되지만 문장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냥 되도록이면 문장을 그대로 좀 써주셔요. 문장력이 괜찮으신 분들은 요 단어만 제가 말한 정도만 해서 써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 있고 노조법상 근로자 있다 했는데 요거는 나중에 노조법 학습하면 다시 학습을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일단은 중요한 판례니까 암기해 두어라라고 한 개념이에요. 이 근기법상 근로자성은 몇 년 전에 나왔죠. 그렇지만은 가장 우리 노동법 배우면서 첫 관문 그리고 노무사가 항상 기본적으로 근기법 관련된 업무 처리는 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알고 있으라 그랬죠. 이것도 큰 카테고리 3개를 떠올리라 그랬죠. 첫 번째가 뭐죠?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다. 임금을 목적으로 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거꾸로 말하면 근로를 제공했는데 그 반대급부로 임금을 받고 하지만 종속적 관계,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되죠. 그리고 이 종속적 지위 두 번째가 뭐예요? 속독, 대전계, 기타라 했죠. 종속 노동성은 뭐예요? 내취항, 수지, 시장지 구속. 그 다음에 독립사업자성, 속독 대전계에서 독립사업자성은 소대, 독산동에서 이 실험을 수술한다. 이렇게 암기하셔도 되고 단어, 소유와 대행, 그 다음에 이윤과 손실 이 4단어를 기억해서 쓰셔도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근로 대가성, 이거는 뭐죠?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라는 표현이 나왔지만 이게 대상이라는 표현이 다른 견해도 있지만 그냥 예전에 법조문이 대상을 대가로 바꿨고 판례는 여전히 대상이라는 표현을 계속 쓴다. 똑같다 봐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 신중 판단 요소 사회에서 기고만장의 원천징수하다 요거 있다 그랬죠. 그 두 번째 기고만장 원천징수가 똑같다 그랬죠. 근로 대가성에서 그 다음에 속독 대전계 기타 전속성과 계속성 이건 뭐죠? 유무와 정도라 했죠. 그리고 기타는 사회보장제도 법령에서 과연 근로자로서 인정되는지 사회적 경제적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라 이렇게 했고 신중판단 요소는 사회에서 기고만장 원천징수하다 기본급 고정급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이거 현실에서는 안 한다 그랬죠. 3.3% 사업소득으로 인적용역으로 뗀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가 있기 때문에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쉽게 부정하지 말아라. 자, 그리고 서울여성노조 사건은 노조법상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노동상권 보장 필요성이 있냐, 근로상권 보장 필요성이 있냐. 그 말은 뭐예요? 결론은 노동자를 결성해서 노동자를 조직해서 그들의 단체를 통해서 그들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위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냐 요거라 했죠.
노조법상 근로자성은 노동조합을 먼저 떠올리라 했어요. 시험은 노조에 가입 자격이 있냐 요 측면에서 많이 나오고 어찌됐든 간에 근본적으로 판례는 노동상권 보장 필요성이 있냐 요건 다 마지막에 다 들어가 있죠. 필요가 있다면 인정해줘라. 필요가 있다면 인정해줘라. 서울 여성노조 사건은 뭐죠? 초기업별 노조에서 근로 제공하지 않았지만 현재 않고 있지만 근로관계가 없지만 보호해주는 자 요것도 카테고리가 있었죠. 첫 번째는 뭐죠? 근기법과 노조법 입법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개념 자체, 근로자 개념 자체가 다르다. 이 말은 뭐예요? 똑같이 볼 필요가 없다. 이 말은 근기법상 근로자의 한정시킬 필요 없다. 이 말이죠. 동일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여튼 지금은 노조법은 그 범위를 넓히고 있죠.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죠? 기업별 노조와 초기업별 노조 차이를 언급하고 있죠. 이 사례는 초기업별 노조였어요. 초기업별 노조. 그래서 첫 번째가 뭐죠? 일정한 사용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 자격 요건을 하는지 기업별 노조는 그 기업의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자만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초기업별 노조는 꼭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또 하나가 노조법 제2조 4.5라목 단서는 제가 복잡하니까 뺐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뭐죠? 결론은 따라서 여기서는 초기업별 노조는 이렇게 안 했지만 앞에 설명을 보면 결론은 초기업별 노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정한 사용자의 종속관계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 실업 중인자나 구직 중인자도 뭐 하면 노동상권 보장 필요성 있으면 노조법상 근로성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요거 했고 학습지 교사 사건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요 두 개 최근 판례고 시험에 내년에 나올 수 있어요. 학습지 교사 사건 뭐예요? 실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자, 이 자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이거 과거에 논란이 계속 있다 그랬어요. 골프장 캐디 사건 등에서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료, 급료,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생활하는 자. 그런데 이 종속적인 지위가 근기법도 있고 노조법도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과거에는 얘기를 안 해줬어요. 안 해줬는데 요 학습지 교사 사건에서 노조법상 이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 종속적 지위가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판단 요소를 이때 설치를 해줬죠. 전시 소득 결정지대 요거 암기하라 그랬죠. 전시 소득 결정지대 전속성, 지속성 그 다음에 시장 접근성 시장 접근성은 뭐라 그랬어요? 그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을 접근할 수 있는지죠. 자기가 직접 접근하면 개인 사업자죠. 그래서 시장 접근성, 소득 의존성, 주로 의존하는 제래죠. 100%가 꼭 아니어도 된다 그랬죠. 전시소득 결정은 뭐라 그랬어요? 근로계약 내용을 일방 결정성이라고 했죠. 특정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전시소득 결정 지대에서 지감독. 상당한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어느 정도라는 표현을 쓴댔어요. 어느 정도. 그리고 노무제공자 특정사업자, 노무제공자 특정사업자, 노무제공자 특정사업자 하다가 G감독에서는 사용자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노무제공에 대한 보수에 대한 대가 뭐 요거죠. 그래서 전시소득 결정지대. 여기도 결론은 뭐예요? 똑같죠. 노동상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면 인정해줘라. 꼭 근기법상 근로자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서 대법원 보도자료에서 이제 훨씬 노조법상 근로자 범위가 넓다는 것을 확인해줬다. 요거 있었죠. 자, 사용자 보시면 사용자 개념을 사업주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주 위에서 이쪽으로 좀 치우친 사람들 이 사람들도 사용자 개념에 포섭시킨 이유는 근기법, 노조법, 노동법을 준수하라 라는 측면에서 내부적 확장이라 볼 수도 있어요. 사업주를 확장시켜서 사용자라는 개념을 쓰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사업주의 사업경영 담당자, 사업주라여 행동하는 자. 사업경영 담당자는 대표이사. 뭐예요? 사업경영 일반에 대해 책임지고 사업에 대해서 포괄적 전문의 일부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나 대리. 사업주의 행위나 행동하는 점 뭐죠? 근로조건의 결정, 업무상 지휘명령, 감독 뭐 이런 거, 권한과 책임 일정 부분 부여받은 자. 그 다음에 사용자 개념은 상대성이 있다 그랬죠. 사용자 개념 상대성은 뭐라 그래요? 금기법. 노조법은 사용자가 돼버리면은 노조의 가입이 안 되도록 됐기 때문에 분리적 현상이 발생해요. 사용자가 되면 노조의 가입을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정확한 논문은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일단 사용자가 되면은 가입을 못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요거는 이제 금기법상 사용자 개념 확장이고, 금기법에서는 뭐죠? 내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금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내 근로자성 주장하면서 금기법 적용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and 사용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업자와 똑같이 또 금기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임원의 근로자성이 문제된다. 판례가 이것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또 변시 모의고사에 나왔으니까 나올 수 있어요. 금기법상 근로자성 요거까지 같이 엮어서 낼 수 있는 좋은 주제죠. 금기법상 근로자성 판단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 임원의 근로자성, 먼저 임원은 뭐 유인관계라 그랬죠. 유인관계다. 그래서 원칙은 근로자가 아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 제공했다면 그러면 근로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판단은 속독 대전계 기타로 가겠죠. 마지막으로 확장, 사용자 개념 확장, 이게 뭐라 그랬어요? 외부의 제3자, 외부의 제3자한테 사용자 지위 인정해서 사용자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금기법상 사용자 개념 확장,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외견상 사업주하고 근로계약이 있는데 외부의 제3자와 근로계약이 실질적으로 있다면 그 자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써주는 건 당연한데 이런 식으로 왜 이런 법리가 생겼는지를 써주면 한두 줄이지만 앞부분에 딱 써주면 교수님이 팍 점수를 더 주죠. 이거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바로 쓰지 말고 왜 이런 법리가 나왔는지, 이거는 금기법에 없죠. 노조법이 없는데 여기서는 이제 올해는 금기법이니까 외부의 제3자에게 사용자 지위를 인정해서 그에게 사용자 책임을 묻도록 해서 결론은 뭐죠? 근로자를 보호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사용자 개념 확장 법리가 판례 법리에서 나온 거고 확립되었다. 요거 한 두 줄만 써줘도 바로 앞부분에서 점수가 팍 올라가요. 뒷부분은 사실 똑같아요. 뒷부분 똑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오래 한 분들은 크게 보면은 내가 이게 실제 공부할 때는 똑같이 그냥 쓰는데 시험장에서는 뭔가 나 이거 정말 제대로 알고 있어를 앞부분에 한두 줄만 팍 써주면 그 한두 줄 때문에 교수님들이 점수를 그냥 팍 줘요. 사실 채점은 솔직히 62점, 61점, 59점 이거 사실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주관식 채점은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두 줄이라도 앞에 정확하게 내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현장에서 정확하게 써주면 그 사람은 똑같이 썼어도 점수가 위쪽으로 팍 올라가요. 자, 그래서 이 확장,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금기법상 사용자 개념 확장이고 노조법은 제가 공부 안 했죠. 너무 어려우니까. 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크게 계속 보고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핵심적인 단어 암기 계속 하셔야 돼요. 반복해서. 계속 이 노동법 강의 기본서를 계속 정독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시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나중에 공부하다가 어떤 부분이 의구심 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 부분은 정독을 해야 돼요. 그때 정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례도 그때 정독해서 보는 거예요. 평소에는 크게 보고 다시 암기하고 자기가 설명해 보려고 하고 그러다가 의구심 나면 해당 부분만 정독해서 보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각인시키는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머릿속에 나고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입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와도 잘 씁니다. 시험 문제가 똑같은 것 같지만 묵시글로계약 썼어, 사안의 적용 잘했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뭐라도 하나 정확하게 어필할 수가 있게 돼요. 캐비넷처럼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요. 꺼내면 다시 안에가 또 항목별로 나눠져 있어야 돼서 여러분 머릿속에 지식이 체계화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거 꺼내고 다시 그 안에서 필요한 거 꺼내서 현장에서 조합을 잘해서 정확하게 표출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자, 오늘 학습할 것 볼게요. 차별금지 원칙과 관련된 거고요. 이게 전통적인 판례예요. 전화 교환은 예전에는 전화 이렇게 교환을 해줬죠. 네, 예전에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그게 바뀌니까 이제는 그 인원이 점점 줄었고 어찌됐든 간에 정년과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고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에 해당하는지 요게 이제 정통적인 판례인데 그냥 전통적인 판례니까 그냥 배우는 거예요. 최근 판례에 국립대학교 시간 강사 사건이 있어요. 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근로 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차별한 경우 이게 가능한지 요 사안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의미한 사건 같아요. 요거 어려운 건 아니 그냥 알아는 두세요. 요거 유의미한 사건이니까. 자, 중간착취 배제 요거 한 10년에 한 번씩 가끔씩 교수님들 중에 내시는 분들이 있는 우리 시험에 2번 나왔어요. 시험제도 바뀌기 전에 한 번, 시험제도 바뀌기 전에 한 번 나왔고 2번인가 나왔어요. 아직 지금 10년 동안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툭 한번 내는 주제예요. 이거는 안타깝게도 노조의 부패, 노동자 내부의 부패와 관련된 판례예요. 둘 다. 소개된 판례. 현대, 쌍용, 자동차 각각 지금도 사실은 근데 문제가 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자, 그래서 요거는 변시에서도 모의고사에서 한 번씩 교수님들이 낼 게 없으면 내는 거니까 요거는 그냥 한번 툭 던질 수 있어요. 25점짜리 한번 써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알아는 둬야 된다. 자, 근로조건 명시 의무. 자, 요거는 사실은 조문 문제예요. 조문을 정확하게 해독하면 되고 판례도 그냥 그렇게 2개가 있지만 그렇게 뭐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핵심 부분만 단어만 알면 되기 때문에 변시 기출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요거 보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왔기 때문에 보는 거고. 자, 경업금지 의무. 조문에는 없어요. 조문 없어요. 그리고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예요. 판례. 그리고 판례백선에 소개된 판례. 겸직 금지 의무보다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거죠. 경쟁업체와 관련된 거니까. 겸직은 투잡을 못하도록 하는 거고 경업은 경쟁. 특히 판례는 영업비밀과 즉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측면을 강조한 거고 지금 소개된 판례는 근로관계가 끝난 다음에 이제 경업금지 약정이 있었는데 그 약정의 유효성과 관련된 판례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소개된 판례이기 때문에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우리 시험에 또 변시에서도 자주 내는 거 유아계정의 금지. 근데 여기서는 연수비, 교육훈련비 반환과 관련된 이런 판례법리 요게 시험에 나왔고 변시 쪽에서도 나오고 우리 시험도 예전에 나왔는데 이 2개를 묶어서 낼 수도 있어요. 이 2개를 묶어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다 기본적으로는 알아둬야 된다. 그리고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암기는 좀 해주자. 요 정도. 자, 채용 내정과 시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근로관계 종료 파트 9장을 배우고 다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의 포인트는 채용 내정을 취소했다. 시용 관계였는데 본채용을 거절했다. 그것이 사실상 실질이 해고다라는 것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럼 해고 파트를 배워야 돼요. 근기법 23조, 26조, 27조를 배우고
또 채용대전 같은 경우는 판례가 경영상해고 24조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23조 이하 부분을 배우고, 즉 해고와 관련된 해고의 정당성 배우고 이걸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시고요. 나중에 공부하시고 보시면 이제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은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요 핵심 포인트 해고와 관련된 내용들을 막 언급하거든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게 실질은 해고다. 그러면 진짜는 뒤에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학습하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다. 자, 오늘 공부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취업 규칙입니다. 이것은 오후 시간 내내 할 거고, 취업 규칙은 시험 안 나온 지 지금 꽤 됐어요. 5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취업 규칙은 조문은 별로 없는데 판례 법리가 쫙 다 펼쳐져 있어가지고 판례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정립된, 판례에 의해서 모든 책이 다 소술된, 목차가 다 구성된 그런 파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판례에 의해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주체, 그 다음에 집단적 동의, 그 다음에 동의를 안 받으면 원래 무효거든요. 무효인데 판례가 유효로 본 사례들이 있어요. 소시 있는 사례라 해가지고 모두 판례로 다 점철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 취업규칙 전부입니다. 시험에 안 나와, 최근에 안 나왔고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특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유리의 원칙과 관련돼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했는데 그게 기존 근로계약보다 불리하게 변경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 한번 묻고 50점짜리 이거 한번 묻고, 요거 유리 원칙 근로자가 자기 개별 근로계약 주장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물을 수 있어요. 50점짜리 문제 내기 너무 좋아요. 이것은 2기 3기 때 두 번 다 풀어봐도 괜찮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소재니까 꼭 잘 알아두셔야 돼요. 꼭. 자, 오늘 공부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취업규칙 오후에 한 3시간에 걸쳐서 할 거니까 다른 것들은 그냥 기본적인 것들 하시고. 자, 첫 번째 차별금지 원칙 볼게요.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0페이지 볼게요. 자, 연기니까 조문도 조금 보고 아주 기본적인 것도 좀 보고요. 검토라든지 조금 심도 있는 것들은 연기 때는 안 하고, 일기 때는 너무 기본적인 건 아예 안 해요. 그냥 바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만 하고, 검토, 그 다음에 서브노트의 목차, 구성 이런 걸 좀 약간 포인트 다르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본인이 더 앞서 나가시고요. 또 일기 때도 본인이 공부가 좀 안 되신 분들은 또 한 번 정독하시는 식으로 자기 공부 수준에 맞춰서 수업을 이용하셔야 돼요. 연기 때 자기 공부가 됐는데 기본적인 거 그냥 흘러듣고 그거는 굳이 정독 안 하고 바로 핵심적인 사안 막 암기하고 목차 구성하고 이렇게 바로 치고 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일기 때는 이제 기본적인 거 안 하고 핵심적인 사안하고 바로 목차 구성하고 뭐 문제 있으면 문제도 조금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실력이 딸리면 기본적인 거 다시 읽고 따라가는 식으로 항상 수업은 자기의 실력에 따라서 이용하셔야 돼요. 자기주도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이니까 조문을 읽을게요. 자, 60페이지 헌법 11조. 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자, 이것에 의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자, 헌법에서 이런 조문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첫 번째가 국민이에요. 국민. 두 번째는 제한이 없어요. 모든 영역이에요.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근기법에 와서는 노동자, 근로자 보호잖아요. 그러니까는 요 11조 때문에 6조가 있는 거고, 6조를 보시면요. 사용자는 근로자의 대상은, 의무는 사용자고 대상은 근로자예요. 모든 국민이 아니에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자, 국적이라는 게 헌법에는 없죠. 왜냐하면 모든 국민이니까. 여기는 국적, 즉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초회해 줘라.
신앙, 사회적 신분 이유로 자 모든 게 아니라 뭐죠? 근로 조건이에요. 헌법은 국민 모든 영역인데 금기법은 11조에 따라서 이 법이 금기법 6조가 창설됐고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담하면서 근로자에 대해서 뭐라고요? 국적이 들어가고 근로조건. 자, 참고적으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 시험과 관련 없어요. 1번 서에서 두 번째 문항 있죠. 로마자 두 번째. 금기법 6조에서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외에 국적도 차별 금지 사유로 하고 있고 금기법 6조의 근로조건에는 근로관계 유지 및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지만 자 근로조건이라고 그랬죠. 근로계약이 체결돼야 되잖아요. 근로계약 체결 전 모집 채용 이거는 관련이 없어요. 모집 채용과는 상관이 없어요. 근로조건이니까 근로계약이 체결돼야 되죠. 그래서 모집 채용과 상관이 없다. 성립 이전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차별적 초우를 볼까요? 차별적 초우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노기 17로 돼 있죠. 거기 61페이지 각주에 보시면 임용 경로상 차이가 있는 경우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 집단에 속하는지 여부라고 해서 한국 산업인력공단 사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 판례가 노무사 17년 기출됐거든요. 근데 뭐 이게 또 나올 뭐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여기에 나온 법리들은 조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찢어놨어요. 그냥 요걸 판례 원문을 쭉 해놓지는 않고 찢어놨어요. 왜냐하면 이 판례는 그대로 냈거든요. 차별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는데 그냥 요거는 그냥 해당 파트를 제가 그냥 찢어놨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 판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이런 얘기를 하죠. 요거 차별적 초우란 뭐냐? 요거 칠판을 보세요. 차별적 초우 원칙 여기를 보세요. 본질적으로 같은데 이것을 다르게 취급한다. 본질적으로 다른데 이것을 동일하게 취급한다. 자, 이게 차별이다. 이렇게 봐요. 책을 다시 보세요. 60페이지. 두 번째 차별적 초우. 판례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초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 자, 이것을 말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 이거 차별 아니다. 원래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달리 취급하는 거. 이거 차별 아니다. 이거.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초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과 그가 비교 대상자로 지목하는 그 사람. 자,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 집단에 속해 있어야 된다. 이게 대전제예요. 자, 이 사례는 어떤 사례였냐면 자, 판례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예요? A와 B가 내가 B하고 비교해서 차별받아요 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차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두 사람이 어때요? 동일한 비교 집단에 속해 있어야 된대. 전혀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한테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차별을 당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사례에서는 일반직 직원인데요. 정식적으로 공개 경쟁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제 공무원 또는 공직에 유사한 중공무원 또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뭐 위탁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뭐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공직이나 이런 데서 일했던 것을 호봉을 쳐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9년을 근무했잖아요, 공무원. 근데 내가 만약에 다시 뭐 공직 비슷한 걸 한다. 그럼 과거 9년을 호봉, 근무 경력을 인정해서 임금을 1호봉부터가 아니라 10호봉, 9호봉 플러스해서 이렇게 주는 그런 게 있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요거에 공개 경쟁 시험을 통해서 일반직 호봉 할 때는 그런 것들을 100%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기간제법 시행으로 인해서 2년을 초과하면은 이제 정규 근로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대거 기간제법 시행으로 일반직으로 전환시켜줬어요. 그러면 똑같이 일반직이죠. 똑같이 일반직이잖아요. 외견상 똑같잖아요. 그런데 판례는 뭐라 했냐면 임용이 완전히 다르다. 얘들은 공개 경쟁 시험을 쳐서 일반직이 된 거고 이 사람들은 그냥 기간제로 채용돼서 법 시행으로 일반직으로 전환된 거다. 임용 경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비교 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61페이지 각주에다 제가 그냥 요 포인트만 실어놨어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이 그냥 암기하셔야 될 건 뭐 암기라기보다는 그냥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제목 옆에 있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요게 차별이다. 원래 다른 거 다르게 취급하는 거 괜찮다. 자, 61페이지 차별금지 사유가 있는데요. 성별. 자, 한국 전기통신공사 사건. 이게 판례백선에 소개된 대표적인 판례예요. 근데 이게 워낙 오래된 판례고 하지만 그냥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된 것이기 때문에 저도 소개하는 것 뿐이에요. 자, 양가로 1번 성별,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 여러분이 굳이 뭐 암기한다면 요 제목 옆에 있는 거 요거 암기하시면 되죠. 합리적 이유 없이 남자다 여자다 요거 이유 때문에 차별하는 거, 부당하게 대우하는 거, 이게 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거예요. 자, 거기 두 번째 문단 한국전기통신공사 사건에서 원심은 이렇게 돼 있죠. 예전에 전화를 이렇게 교환해주는 직업들이 있어. 이게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점점 없어졌죠. 전화 교환 직렬 정년이 다른 일반직 정년에 비해서 12년이 낮은 43세로 규정된 것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교환 직렬이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 여성 전용 직종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일반직 직렬의 정년에 비해서 12년이 낮게 정해진 것이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 이것을 검토하지 아니한 원심 판결, 이거 심리미진 이유 불비 이렇게 파기했다. 과거에는 12년 차이가 났어요. 12년. 근데 여러분이 여기 한국산업인력공단 사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지 이걸로 대비해 보면 또 달리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판례니까 다른 이 직렬, 다른 직렬과 꼭 동일하게 취급해야 돼?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다른 걸로 뭐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했냐? 요걸로 봤어요. 요걸로. 어찌됐든 간에 12년이나 차이 난 거 문제가 있다. 근데 그 후 대법원은 94-13589 판결 한참 지난 후 10년 정도 지난 후에 다시 또 판결이 났는데 이때는 5년 정도 차이 났어요. 5년. 여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 이렇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시대도 많이 변했고요. 사실상 이제 점점 교환 직렬이 없어지는 시대였어요. 이게 어떤 사건도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근데 이게 중요한 판례라기보다는 그냥 이게 리딩 케이스로 나왔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자, 국적은 외국인도 포함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금기법상 근로자,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불법 체류 외국인 자체까지도 인정하죠. 금기법상 근로자상 넘길게요. 신앙, 사회적 신분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참고적으로 전과자는 사회적 신분에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근데 노조 임원의 지위는 사회적 신분이라 볼 수 없다. 이거는 3년이라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거 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자, 중요한 거 별표 쳐놨죠. 양가로 5번째. 근로계약상 근로계약 근로 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람 요거. 그나마 여기서 조금 최근 판례로서 그나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표를 쳐놓은 거예요. 이 별표를 10개 칠표 놓고 그냥 딱 하나예요. 그냥.
요거는 2019년 3월에 선고됐기 때문에 최근 판례에 속하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 사건 근로계약상 근로 내용하고 무관한 다른 사정, 요 표현은 조금은 그냥 익숙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근로 내용과 무관하다. 자, 보세요. 여기는 국립대학교 시간 강사 사건이에요. 근데 이 국립대학교에서 뭐예요? 전업 강사와 비전업 강사를 구분해서 강사를 지급했어요. 전업은 이것만 하는 거죠. 비전업은 다른 것도 하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계약할 때. 당신이 다른 일도 합니까? 근데 이 사람은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업하면은 8만 원 지급하고요. 전업하지 않으면 3만 원을 지급했어요. 차이가 많이 나죠. 2배 이상 나죠.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이 사람이 건물이 있었어요. 그 부동산 임대소득이 튀어나온 거죠. 그냥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떠겠어요? 이것을 자기가 다른 일 하는 걸로 생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건물 있는 것을 굳이 소득이 발생했다 해서 내가 다른 일 안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뭐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은 자기는 전업이라고 얘기했고 8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나중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튀어나오니까 당신 다른 소득 있잖아. 비전업이야. 그러면 이미 지급한 강사료 초과 지급된 거죠. 이거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거랑 내가 근로 제공하는 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사건이 불거진 거예요. 그래서 시간 강사료에 반한 요구하니까 그 처분이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고요. 자, 두 번째 문단 볼까요?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6조에서 정하고 있는 균등대우 원칙이나 남녀 고용 평등법 제8조에 정하고 있는 동일 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자, 어느 것이나 헌법 11조 1항 앞에서 했었죠. 요것의 평등 원칙을 근로관계에 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거다. 남녀고병법은 1차에서 배우지만 2차 시험범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남녀고병법에서 판례가 좀 있는데 또 어찌됐든 간에 2차 시험범위는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국립대학의 장으로서 행정청의 지위에 있는 피고로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을 해서는 아니 되면 물론 자, 중요한 거 근로계약상의 근로 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 자, 이것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차별도 해서는 안 된다. 결론은 뭐예요? 이거 근로 내용과 무관한데 이걸로 전업과 비전업을 차별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로 내용과 무관한 것을 이유로 8만 원, 3만 원 차별됐다. 그래서 6조를 걸고 넘어졌죠.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일을 하시다가 막 개별적인 구체적인 거 막 이제 많이 아시니까 막 따지시잖아요. 근데 딱히 나올 게 없다. 그럼 항상 요거 차별금지 원칙을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딱 떨어질 게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한번 차별금지 원칙을 혹시 적용시킬 수 있지 않나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요것에 걸려들면 그러한 약정들, 그러한 대우들은 다 불합리한 것이 되고 무효가 되잖아요. 요거는 딱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 케이스 외에도 여러분이 이게 차별금지 원칙에 혹시 적용되지 않을까? 다른 거, 구체적인 것들 다 적용되면 괜찮고 요거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별대 원칙. 자, 요거 최근 나온 사건이니까 여러분이 꼭 알아두세요. 어찌됐든 간에 이 사건에서 뭐라고요? 근로계약 내용과 무관하다. 판례는 근로계약 내용과 무관해서 차별대하면 그거 근기법 6조 위반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63페이지 4번 합리적 이유. 자, 차별을 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합리적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기간제법에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352페이지 페이지 수만 적어놓고 나중에 기간 집합할 때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거기서 그냥 배우시면 돼요. 352페이지 적어두시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중간 착취 배제. 자, 64페이지 중간 착취 배제. 노무사 기출 98, 12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98년은 시험제도 전이고 12년은 이제 시험제도 이후죠. 바뀐 이후고 지금 한 10년 거의 됐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변호시험 모의고사 17년도에 나왔죠. 한번 그냥 이게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주제다. C급이다 이렇게 해놔도 나오면 A급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주제는 아니니까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그냥 알아두시면. 그리고 이해하고 쓰시면 될 정도. 이게 여러분이 굳이 이것은 조금 암기, 그나마 뭐 암기라고 하면은 64페이지 양가로 3번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이것도 완벽하게 암기 아니라 핵심 단어만 기억해서 그냥 만들어 쓰면 될 정도지 이거 뭐 깡그리 암기할 사안은 아니에요. 양가로 3, 4번이에요. 자, 어찌됐든 간에 조문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제한이 없어요. 사용자일 수도 있고요. 뭐 공무원일 수도 있고 그 누구도 다 해당될 수 있어요. 자,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면 법률에서 일정한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하면 괜찮아요. 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 두 가지가 나오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 두 번째 중간인으로서 이익. 두 가지가 나와요. 중요한 것은 둘 다 뭐가 있어요? 영리, 이익. 자, 무료로 무상으로 해주는 것은 상관이 없다. 무료로 무상으로 해주는 건 상관이 없어요. 뭔가 이익이 있어야 돼요. 영리성이 있어야 돼요. 둘 다. 자, 구조에 위반된 행위를 하면 문제가 되고, 자, 왜 이런 점을 뒀냐? 밑에서 두 번째 판례는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제3자가 타인의 취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서 자, 근로자를 착취하는 행위 이걸 방지하기 위한 거다. 노동력 착취죠. 근로자가 노동을 해서 근로를 제공해서 이익을 취해야 되는데 제3자가 뜯어가는 거 이런 거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취지 같은 것은 써줘야 돼요. 왜 이런 게 필요한지를 써줘야 돼요. 항상 문제가 나오면 바로 들어가지 말고 항상 한두 줄 써주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조문을 분설하면서 쓰시면 돼요. 조문을 펼쳐놓고 쓰시면 돼요. 누구든지 제한이 없다. 사용자도 포함될 수도 있다. 기타 뭐 단체, 사람이 아니고 단체 뭐 이런 것도 되고 뭐 공무원도 되고 하여튼 제한이 없다. 몇 개 써주면 되고요. 자,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니까 역으로 말하면 법률에서 가능하도록 해줬으면 그에 따르면 괜찮다. 구조 위반이 아니다. 1차와 관련된 내용 공부하시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직업안정법상 유료 직업소개 사업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돈 받고 직업소개 해줄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은 뭐죠? 계약이 체결되게 하고 자기가 돈을 받는 거잖아요. 하지만 법률에 따른 게 괜찮아요. 자, 파견 사업주는 뭐죠? 자기가 근로자를 채용해서 자기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사용사업자한테 보내주죠. 그러면서 일정한 돈을 받죠? 괜찮아요. 자, 핵심은 두 가지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 이거죠. 자, 밑에 노동관계 성립 갱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 이게 뭐냐? 소개, 알선 등으로 인해서 핵심, 노동관계, 근로관계라도 상관없어요. 성립 갱신에 영향을 준다. 취업에 개입이니까요. 이 사람을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자,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근로관계, 노동관계 성립시킨다. 근로계약 체결. 갱신은 뭐죠? 일이 일정 기간 끝났고 다시 근로계약 체결하는 거죠. 결론은 근로계약 체결과 관련된 거예요. 자, 취업의 개입, 근로계약 체결이다. 노동관계 성립 갱신에 영향을 준다. 자, 영리성은 이익을 받을 의사. 이익을 취할 의사, 경제적 이득을 취할 의사 어떻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한 번만 해도 상관없어요. 한 번 딱. 꼭 계속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개입의 정도.
그 다음 페이지 65페이지 근로관계 성립 갱신에 영향을 주는 이 행위 관련해서 자, 취업 소개해 주겠다, 알선해 주겠다, 금품을 받으면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면 여기에 해당해요. 꼭 직접적으로 자기가 소개 알선을 행위까지 안 해도 돼요. 무조건 돈만 받으면 구조 위반이에요. 자, 구체적인 소개 알선 행위까지 안 하고 돈만 받고 아무것도 안 했다. 그래도 구조 위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양거로 4번 중간에서 이익 취득. 핵심 뭐죠? 근로계약 존속 중이죠. 자, 영리로 다른 사람 취업에 개입 뭐죠? 근로계약 체결과 관련된 거니까 취업의 개입은 성립과 갱신인데 여기는 지금 근로계약 존속 중에 계속 이득을 취한 거죠. 파견 같은 경우 일하고 있는데 매달 사업주가 파견 사업주 돈 받고 일정한 임금을 자기가 지급하고 나머지 수수료 떼먹죠. 하지만 법에 의한 거니까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이 야 내가 얘 컨트롤 할 테니까 네 일 시키고 일정 부분 나한테 돈 줘. 이거는 여기에 해당하죠.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 존속 중에 법률에 의하지 않고 이익 취득하는 것. 자, 그래서 이거 근로자 착취 방지한 거고 두 가지죠. 영리로 다른 사람 취업 개입. 취업이니까 처음 근로계약을 성립시킨다든지 근로기간이 한번 끝나고 다시 갱신할 때 근로계약 노동관계 성립 갱신이죠. 근로관계 성립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갱신이라 해도. 중요한 것은 뭐죠? 취업 알선해 주겠다, 소개해 주겠다 하고 금품만 받으면 구조 위반이에요. 돈만 받으면. 꼭 돈 받고 여기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구체적 소개나 알선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간인으로서 이익 취득. 이거 뭐죠? 중요한 건 근로계약 존속 중이다. 자, 판례가 65페이지 보시면 판례가 현대자동차 노동잡 사건 있죠. 그리고 넘기시면 66페이지 쌍용 자동차 노동잡 사건 있죠. 소개된 게 둘 다 노조 간부들과 관련성이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뭐 노조 활동가 과거에 노조 간부 하다가 그냥 아니면 노조 활동 하여튼 좀 노동잡 측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잡을 통해서 어떻게 소개 알선 이런 거니까 노조의 부패와 관련된 판례들이에요. 지금도 사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이게 크게 형사화되지 않고 있지만 이때 이런 게 되게 많았는가 봐요. 아주 그래서 한번 검찰에서 문제를 삼아서 대거 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형사처벌한 케이스인데 이 현대자동차 노동잡 사건은 영리성이 부정된 사건이고요. 쌍용 자동차 노동잡 사건은 실질적으로 처벌된 사건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칠판 현대자동차 사건. 자, 이 사건은 이 사람이 노조 활동가였어요. 좀 생활이 좀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 형이 자기 자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조카죠. 취업을 좀 해달라. 취업 소개 좀 해달라.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 사건이니까 이 피고인의 처남이 노동조합 사무국장 이런 것을 한 경력이 있어서 노조 간부들과 많이 아니까 뭐죠? 결론은 소개를 시켜줬겠죠. 어찌됐든 간에 취업이 됐죠. 되니까 형이 고맙다고 300만 원을 줬어요. 자, 이 300만 원이 나중에 문제가 됐겠죠.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결론은 영리성이 부정됐어요.
자, 영리로 다른 사람 취업에 개입 이렇게 돼 있죠. 영리성이 부정되면 취업에 개입했더라도 긍기법 구조 위반이 아니에요. 왜 영리성을 부정했냐면 이 사람은 노조 활동가로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 쌍용 자동차 사건 같은 경우는 노조 간부가 여러 다수로부터 돈을 막 받았어요. 이때 당시 그런 게 되게 많았는가 봐. 하여튼 돈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딱 이 한 건이었고 그 다음에 이 피고인은 자기 형을 부모처럼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혼도 시키고 어렵게 생활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 소개시켜주면 돈을 줘 이런 조건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한번 얘기해 준 거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것이 영향을 미쳤든지 안 미쳤든지 취업을 한 거고 그랬더니 형이 동생한테 고맙다고 준 건데 이게 꼭 이 대가로 줬다기보다는 고마운 마음에 준 거고 그 다음에 좀 동생이 어렵게 생활하니까 좀 도와준 측면도 있었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친인척 간에 소개 좀 시켜주고 그 정도는 얼마든지 있죠. 그리고 좀 답례로 고맙다. 금액이 좀 크지만 자, 이런 사례로서 구체적으로 영리성이 부정된 사례예요. 자 그런데 여기 쌍용 자동차 사건 볼까요? 이쪽 쌍용 자동차 사건. 자 여기서는 이 노조 간부가 상당 기간 노조 간부로 이렇게 근무를 했기 때문에 어때요? 아무래도 회사 측 사람들과 노무 관리하는 사람들과 당연히 알게 될 수밖에 없죠. 자기의 지위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좀 다수로부터 돈을 이때 당시에 이런 게 많았는가 봐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구직자로부터 취업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령했어요. 자, 수령했는데 뭐예요? 노동관계 성립 갱신에 영향을 미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행위를 했냐? 행위를 안 했어요. 자, 노동관계 성립 갱신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그럼 소개나 알선을 해야 되잖아요. 안 했어요. 판례가 근데 뭐래요? 이렇게 구직자로부터 취업 알선 대가로 금품 받았다면 이 자체가 구조 위반이다. 꼭 구체적인 소개 알선행위까지 나아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요 케이스에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은 요거 정도 표현하시면 돼요. 요거. 나머지 것들은 전문 분석하시면 되고 여기 근기법 구조 여기 영리로 다른 사람 취업에 개입의 의미 중간이로서 이익 취득의 의미 이거는 뭐죠? 노동관계 성립 갱신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여기는 근로계약 존속 중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쌍용자동차 사건에서 뭐라고요? 꼭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행위까지 안 하고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소개 알선까지 안 하고 그냥 취업 알선 대가로 금품 수령했다 그러면 구조 위반이다. 요 정도. 이거는 암기라기보다는 요 정도 표현만 익숙하게 해 놓으시면 돼요. 이해하면 조문을 분석하고 떠올리면 쓸 수 있는 정도의 문제고요. 한 10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시간 요렇게 마칠게요.